남편이 7년 연속으로 시댁 식구 9명을 데리고 캐나다에서 설을 쇠는데 매번 나만 빼놓는다. 올해는 더 이상 막지 않았다. 설날 아침 캐리어를 끌고 집에 돌아온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목격한 장면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윤서야, 올해 캐나다행 비행기표 예약했어. 늘 그랬듯이 말이야. 허준호는 핸드폰 화면을 나에게 돌렸다. 그 위에는 9장의 전자항공권 확인 페이지가 있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내 세 식구, 시동생 내 네 식구, 그리고 나만 유일하게 빠져 있었다. 집에는 누군가 있어야지. 엄마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는 거 알잖아. 캐나다 집이 작아서 다 같이 못 지내. 그의 말투는 마치 내일 아침 식사는 뭘로 할까를 말하는 것처럼 평범했다. 나는 거실 장식장 위에 덮인 먼지를 닦아내며 가족 사진을 닦고 있었다. 그것은 7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서 나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결혼초, 그나마 온화했던 허준호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사진 가장자리는 이미 희미하게 바랬고 마치 우리 결혼 생활 같았다. 알았어. 나는 담담하게 말하며 액자를 계속 닦았다. 허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아마도 내가 예년처럼 울고불고 따지다가 결국 마지못해 타협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나는 그 연극을 6년 동안 해왔다. 올해는 7년째. 난 지쳤어. 할 말 없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액자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 8년 차인 이 남자, 37살이지만 여전히 준수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예전 나를 따라다닐 때의 뜨거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지금 그의 두 눈에는 당연함만이 가득했다. 잘 다녀와. 내가 말하자 허준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윤서, 또 무슨 심술이야. 이건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계획이잖아. 심술 부리는 거 아니야. 나는 창가로 걸어가 그가 방금 세차한 BMW를 바라보았다. 다만 올해 설에는 나도 내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 모호한 대답은 명백히 그를 격분시켰다. 허준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다. 정윤서, 경고하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명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감히 뭐. 나는 담담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너희 가족이 모두 모여 행복할 때 방해라도 할까봐. 걱정 마. 안 할 거야. 그는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내 말의 진위를 판단하려는 듯했다. 결국 그는 손을 놓았다. 알면 됐어. 그의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졌다. 집은 내게 맡길게. 베란다 화분에 물 주는 것 잊지 말고. 말을 마치고 그는 돌아서서 짐을 쌌다. 지난 6년처럼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침실에서 들려오는 그의 짐 정리 소리를 들었다. 지퍼가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것은 익숙하면서도 내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소리였다. 모든 소리가 나에게 너는 외부인이야 라고 상기시키는 것 같았다. 7년 전 우리가 결혼한 지 3개월 되었을 때 허준호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캐나다에서 설을 쇠자고 제안했다. 그때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윤서야. 넌 아직 젊으니까 앞으로 기회는 많아. 이번에는 준이에게 양보하자. 준이가 막 아이를 낳아서 기분 전환하고 싶대. 나는 바보같이 그러겠다고 했다. 단지 한 번뿐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듬해에도 똑같은 이유로 단지 주인공만 임신한 시누이로 바뀌었다. 3년째 시동생이 대학원에 합격해서 축하해야 한다고 했다. 4년째, 5년째, 6년째 해마다 새로운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허씨 집안 9 식구는 신나게 남반구로 날아가 햇볕과 해변을 즐겼고
나는 썰렁한 북쪽 도시에서 홀로 텅 빈 집을 지켰다. 나는 울면서 허준호에게 물었다. 왜 나를 단 한 번이라도 데려가지 않느냐고. 그는 넌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라고 말했다. 온 가족이 움직이는데 한 명 늘면 그만큼 돈이 더 드는데 넌 집에서 기다려. 선물 사올게. 그는 실제로 선물을 사왔다. 값싼 라놀린 크림, 마트에서 할인하는 초콜릿, 그리고 형식적인 포옹. 7년째.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3개월 전 나는 우연히 허준호와 그의 어머니의 대화 기록을 보았기 때문이다. 엄마, 올해도 윤서는 안 데려갈 거예요. 걔를 데려가서 뭐해? 알도 못 낳는 암탉이 어딜 따라다니려고 해. 너희 결혼 8년째인데 걔 배에는 아무 소식도 없잖아. 난 보기만 해도 짜증나.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틀린 말 했니? 걔네 부모가 남겨준 그 집 때문에 참는 거야. 처음에 내가 너희 결혼 허락했겠니? 이제 집 명의도 네 걸로 바꿨으니 걔한테 무슨 가치가 남아있니? 됐어요. 엄마, 그 얘기는 그만해요. 걱정되니? 준호야, 내가 말하는데 내 동생은 막 둘째 낳았고 네, 재수 씨도 임신했대. 너만 이렇게 아무 소식도 없잖아. 내가 보기엔 걔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년에도 임신 못하면 이혼해. 허준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서재 문 앞에 서서 그에게 가져다 주려던 차를 들고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결국 이 결혼에서 내 가치는 이미 그들에게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나에게 남겨준 그 시내의 부동산은 3년 전 허준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부부 공동 명의로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그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8년 동안 임신하지 못한 내 죄는 시댁이 나를 비난하는 가장 좋은 이유가 되었다. 그들이 모르는 것은 내가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허준호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매번 잠자리를 가진 후 그는 늘 다정하게 나에게 피임약을 건네며 우리는 아직 젊으니 몇 년 더 둘만의 시간을 즐기자고 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믿었다. 얼마나 우스운가. 윤서야, 나 간다. 허준호는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문 앞에 섰다. 설날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로 세배 드리는 것 잊지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지어 삐뚤어진 그의 옷깃을 정리해 주었다. 그는 내 순종적인 태도에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다가올 여행에 대한 흥분으로 가득 찼다. 아, 냉장고에 만두 있어. 끓여 먹어. 우리는 설 연휴 7일 후에 돌아올 거야. 문이 닫혔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그의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와 가늘게 눈이 내리는 거리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 3개월 동안 저장만 해두고 차마 걸지 못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임 변호사님. 정윤서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혼 합의서 준비되었어요. 전화 너머에서 임 변호사의 목소리가 온화하면서도 전문적으로 들려왔다. 정 선생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언제 뵐까요? 내일 오전 10시. 늘 가던 곳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좀 알아봐 주셔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가 8년 동안 가꿔온 이 집을 둘러보았다. 가구 하나하나 허준호의 취향대로 골랐고 배치 하나하나 시어머니의 취향을 따랐다. 나는 마치 잠시 머무는 세입자 같았다. 허준호 명의의 현재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은 물론이고 투자한 주식과 해외 계좌까지 모두요. 나는 잠시 멈췄다. 특히 3년 전에 명의를 돌린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집에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그리고 저당 잡히거나 팔리지는 않았는지도요. 임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정 선생님,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서재로 걸어가 허준호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금고를 열었다. 비밀번호는 그의 생일이었다. 나는 3번 만에 알아맞혔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금고 안에는 몇 개의 서류가 있었다. 가장 위에는 건강검진 보고서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펼쳐 허준호가 6개월 전에 받은 검사 결과를 보았다. 정자 활동성이 매우 낮아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구나. 8년 동안 그는 임신 불능의 멍에를 나에게 씌워 시댁이 나에게 온갖 모욕을 주게 했지만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다. 임 변호사님, 흥신소 사람도 한 명 알아봐 주셔야겠어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허준호가 캐나다에서 가족여행 외에 또 무엇을 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조심스럽게 금고 안의 다른 서류들을 살펴보았다. 한 투자 계약서가 내 눈길을 끌었다. 허준호는 우리 공동 명의로 캐나다의 한 와인 농장에 투자했다. 투자액은 3억 원. 공동 투자자는 최한나라는 이름의 여자였다. 이름 옆에는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포도나무 옆에 기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문서의 날짜는 5년 전이었다. 5년 전은 바로 허준호가 캐나다를 자주 오가기 시작했을 때였다. 그는 사업차 간다고 했었다. 나는 그때 바보같이 그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응원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가 확장한 것은 사업만이 아닌 듯했다. 나는 서류를 하나하나 사진 찍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허준호의 컴퓨터를 켰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는 아마 내가 영원히 알아맞히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메일함에는 최한나와 주고받은 수백 통의 메일이 있었다. 나는 가장 최근의 메일을 열어보았다. 3일 전에 보낸 것이었다. 준호야, 방은 예약해뒀어. 늘 같은 곳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은 아래층에, 우리는 위층에 지내자. 올해는 더 이상 몰래 지내지 않아도 되어서. 좋지. 마우스를 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계속 아래로 스크롤하자 더 많은 이메일이 5년 동안 지속된 이 비밀을 폭로했다. 언제쯤 내 아내한테 얘기할 거야. 난 영원히 세컨드가 되고 싶지 않아. 좀만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내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명의를 막 바꿨잖아. 몇 가지 재정 문제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 넌 늘 그렇게 말하지. 난 널 위해 2번이나 아이를 지웠는데 이렇게밖에 못 해주는 거야? 안나, 이러지 마. 내년에는 꼭 이혼할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 넌 늘 캐나다에 정착하고 싶어 했잖아. 가장 마지막 메일은 어제 보낸 것이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그에게 이혼을 요구할 거야. 집 명의는 이미 내 앞으로 돌렸고 회사 자산도 거의 다 옮겨놨어. 그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나는 이메일함을 닫고 어둠이 깔린 서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마치 모든 더러움을 덮어버리려는 듯했다. 8년의 결혼 생활, 5년의 배신, 7번의 설날의 제외당함. 허준호, 넌 내가 아직도 너만 기다리는 바보 같은 정윤서라고 생각하니. 핸드폰이 울렸다. 임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흥신소와 연락했습니다. 진척 사항이 있으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초기 조사 결과 공동 명의 계좌에서 지난 3년간 거액의 자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총 5억 원가량이 여러 해외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계속 깊이 파주세요. 특히 캐나다 쪽 자금 흐름을요. 그리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과장님, 정윤서예요. 내일 오후에 종합적인 출산 검사를 예약하고 싶어요. 네, 전체 항목으로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거실로 걸어가 그 가족 사진 액자를 들었다. 조심스럽게 뒷면을 뜯어내자 그 안에 은행 카드가 한 장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몰래 나에게 건네주신 비상금이었다. 어머니는 윤서야. 여자는 항상 스스로에게 퇴로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카드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가장 단정한 코트를 꺼내 입고 정성껏 화장을 한 후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눈이 그치고 햇살이 눈부셨다.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아래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다. 시어머니였다. 그녀도 나를 보고 놀란 듯했다. 정윤서, 네가 여긴 왜 왔니?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어머니, 캐나다는 안 가셨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나는 갑자기 좀밀이 생겨서 이틀 후에 가려고. 준호 얘네들은 먼저 갔어. 너는 여긴 왜 왔니? 법률 자문 좀 받으러 왔어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변했다. 변희의 법률 자문이라니. 무슨 법률 자문? 정윤서, 내가 경고하는데 엉뚱한 짓 하지 마. 준호가 돈 벌기 힘든 거 알잖아. 감히 내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머니,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미소를 유지했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명의 이전의 세부 사항에 대해 상담하러 왔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 집이 지금 누구 명의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안 그래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내가 이 문제를 꺼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했다. 그 집은 이미 준호한테 명의 이전했잖아. 너희는 부부인데 뭘 따져. 맞아요. 부부는 남과 남이 아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도 집안의 재정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돌아서서 사무실 건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문 밖에 서서 어두운 표정으로 전화하는 시어머니를 보았다. 나는 그녀가 누구에게 전화하는지 알았다. 전화하게 내버려 두자.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임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다. 정 선생님, 흥신소 쪽에서 일 처리가 아주 빠릅니다. 벌써 몇 가지를 알아냈습니다. 나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첫 장 사진에 내 눈동자가 수축했다. 허준호와 한 여자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그 여자는 바로 최한나였다. 사진 날짜는 작년 설날이었다. 계속하세요.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허준호는 캐나다의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는 최한나로 되어 있지만 집값은 허준호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와인 농장 사업은 실제 소유주가 최한나입니다. 허준호는 단순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두 분의 공동 재산에서 나갔습니다. 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더 중요한 것은 허준호가 최근 캐나다 이민을 상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곳에 영구 정착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나는 파일 뒤쪽의 내용을 펼쳐보았다. 하나하나 충격적인 재정 기록들이었다. 3억 원짜리 주택 담보대출. 담보물은 우리 부모님의 집이었다. 5억 원의 투자금, 행방, 불명, 여러 해외 계좌 간의 잦은 자금 거래, 3년 전 작성된 유언장 사본. 허준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최한나에게 남겼다. 유언장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캐나다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의도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임 변호사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정 선생님, 남편분은 계획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이혼과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나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겨울 햇볕 아래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마치 지금의 내 머릿속처럼. 임 변호사님, 나는 말했다.
허준호가 귀국하기 전에 3가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첫째, 재산 보전 신청을 하고 공동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해 주세요. 둘째, 저희 부모님 집의 명의 이전 절차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해 주세요. 이유는 그의 사기와 중요 정보 은폐입니다. 셋째, 나는 잠시 멈췄다. 기자회견을 열고 싶습니다. 임 변호사는 당황했다. 기자회견이요? 무엇에 관한 건가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제가 8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 진실과 제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는지에 대해서요. 이것은 선생님께 여론의 압박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나는 말했다. 저는 8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대가를 치를 때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후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출산 검사 결과는 사흘 후에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오후에 나는 그 차가운 집으로 돌아와 내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 책, 어머니가 남겨주신 장신구,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잡다한 물건들. 마지막으로 나는 옷장 깊은 곳에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8년 전 나의 신부 베일이 들어있었다. 하얀 천은 이미 누렇게 발해 있었다. 마치 빛이 바랜 기억처럼 나는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다. 저녁 7시 나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허준호가 캐나다에서 걸어온 영상통화를 받았다. 화면 뒤에는 푸른 해변과 찬란한 햇볕이 있었다. 사람들이 바비큐를 하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윤서야, 봐봐. 우리 바닷가에서 바비큐하고 있어. 그는 카메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렸다. 와서 형수님께 인사드려.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아이들까지. 카메라를 향해 대충 손을 흔들더니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갔다. 집은 어때? 허준호가 가벼운 말투로 물었다. 아주 좋아. 내가 말했다. 전례 없이 좋아. 그는 잠시 당황했다. 내 대답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듯 했지만 곧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불렀다. 먼저 끊을게. 여기 너무 바빠. 몸 조심해. 전화가 끊기기 직전 옆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빨리 와서 이거 먹어봐. 방금 내가 구운 거야. 그 목소리는 이메일에서 내가 들었던 그 녹음 속의 최한나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열었다. 기자회견 원고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8년의 결혼 생활, 7년의 고독, 어느 아내의 진실한 고백. 글을 쓰던 도중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흥신소였다. 정 선생님,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허준호에게 캐나다의 최한나 외에도 다른 여자가 있습니다. 최소 2명의 단기 교제 상대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몇 가지 세금 문제에도 연루된 것 같습니다. 증거를 수집 중입니다. 계속 조사하세요. 내가 말했다. 더 자세하게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창밖에 어두워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8년 전 허준호가 나에게 프로포즈하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윤서야,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게라고 말했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는 나에게 집 한 채를 주었지만 단 한 번도 가정을 주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진정으로 나만의 누군가의 귀가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가정을. 나는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다. 글자들이 화면에 흐르며 마치 8년 늦은 심판처럼 느껴졌다. 허준호, 네가 남반구의 햇살 아래 웃고 있을 때 북반구의 겨울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기자회견은 사흘 후에 잡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도시 일보의 수석 기자 송지혜를 만났다. 그녀는 사회 정의 보도로 유명했다.
우리는 대학 동창이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 전화를 받았을 때 여전히 친근한 목소리였다. 윤서야, 너 맞니? 세상에, 우리 얼마나 오래 못 봤지. 8년. 내가 말했다. 내 결혼 생활 기간과 같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혜는 기억 속보다 더 단정했고 짧은 머리에 눈빛이 날카로웠다. 내 이야기를 다 듣고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할 거니? 그녀가 물었다. 단지 공개하는 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서류 한 묶음을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나는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싶어. 8년 불임의 진실이 무엇인지, 한 남자가 어떻게 7년 동안 배신을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한 가족이 부모를 잃은 여자를 속이기 위해 어떻게 공모했는지. 지혜는 파일을 펼쳤다. 허준호의 건강검진 보고서를 보고 그녀는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8년 동안 너에게 죄를 덮어씌웠다고. 그뿐만이 아니야. 나는 그녀에게 또 다른 파일을 건넸다. 이건 어젯밤 흥신소에서 보내온 거야. 허준호에게는 캐나다에 2명의 혼외자가 있어. 한 명은 최한나의 아이고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내연녀의 아이야. 두 아이 모두 캐나다에 있고 그는 매달 고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데 그 돈은 우리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가고 있어. 송지혜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이 증거들은 확증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윤서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일단 공개되면 네 삶도 스포트라이트 아래 놓여 엄청난 압박을 견뎌야 할 거야. 나는 이미 8년 동안 견뎌왔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그들이 경험할 차례야. 송지혜는 내 손을 잡았다. 좋아, 내가 도울게. 단순히 뉴스 보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는 방송국 친구들이 몇 명 있어. 심층 인터뷰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특히 재정적인 부분 말이야. 이미 수집하고 있어. 나는 말했다. 카페를 나온 후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주신 그 은행 카드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자산관리사는 내 요구사항을 듣고 몇 가지 투자 계획을 추천했다. 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8천만 원을 분산 투자하고 앞으로 3개월 안에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선생님, 자금 유동성에 제한을 두시겠습니까? 관리사가 물었다. 네, 언제든지 최소 3천만 원은 인출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오자 하늘에서 다시 가느다란 눈이 내렸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오랜만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향하기로 했다. 우리 부모님의 묘지. 묘지는 도시 외곽에 있었고 겨울에는 더욱 쓸쓸해 보였다. 나는 부모님의 묘비 앞에 섰다.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젊고 미소가 온화했다. 엄마, 아빠, 나는 속삭였다.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할 것 같아요. 제 집안의 치부를 세상에 공개하고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려고 해요. 바람이 마른 가지를 스치며 싸아하는 소리를 냈다. 마치 응답하는 것처럼.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8년. 저는 8년을 참았어요. 매년 설날에 저는 텅 빈 집을 홀로 지키며 다른 집에서 터지는 폭죽 소리를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첫 설날에 허준호가 저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한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손가락으로 사진 속 먼지를 살짝 털어냈다. 그는 저를 속였어요. 엄마가 주신 그 카드를 이제 사용하려고 해요. 엄마는 그게 제 퇴로라고 하셨죠. 여자는 스스로에게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죄송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눈송이가 내 속눈썹에 내려앉아 물방울로 녹아내렸다. 눈물인지 눈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아질 거예요. 약속할게요. 나는 묘지 앞에서 오후 내내 앉아 있었다.
어둠이 내릴 때까지 떠날 때 나는 부모님의 사진을 향해 말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새로운 삶을 가지고 올게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다. 임 변호사였다. 정 선생님. 두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나쁜 소식이요. 허준호가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급히 국내 변호사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갔지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좋은 소식은요. 저희가 그 최한나의 신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연녀가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결혼 사기로 복역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이민을 통해 캐나다에 머물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와 허준호의 와인 농장 사업이 돈 세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숨이 멨었다. 돈 세탁이요? 네. 흥신소에서 알아냈습니다. 그들의 농장은 연간 1,000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지만 실제 생산량은 그 수치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캐나다 경찰도 이미 이 업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증거를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면 안 돼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당분간은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을 무너뜨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했다. 저는 허준호가 자신이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하고 싶습니다. 임 변호사는 잠시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래 계획대로요. 사흘 후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요? 집에 가는 겁니다. 나는 말했다. 저와 허준호의 집이요. 마지막 남은 내 물건을 가져와야죠. 그날 밤 나는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집으로 돌아왔다. 지문인식 잠금장치에는 여전히 내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다.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창밖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곧장 서재로 향했다. 금고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허준호는 너무 급하게 떠났거나 아니면 너무 자신만만했다. 내가 영원히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알지 못할 거라고 자신했다. 나는 가장 아래 칸에서 낡은 벨벳 상자 하나를 꺼냈다. 열자 그 안에는 옥 팔찌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허준호는 이 팔찌가 촌스럽다며 끼지 말라고 했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넣어두었고 그렇게 8년이 흘렀다. 나는 팔찌를 손목에 꼈다. 따뜻하고 촉촉한 감촉에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막 떠나려는데 내 시선이 서재 책상 서랍에 멈췄다. 거기에 미세한 흠집 하나가 있었다. 전에는 없던 것이었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서랍의 깊이가 뭔가 이상했다. 바닥을 두드리자 공허한 울림이 들렸다. 나는 가장자리를 더듬어 숨겨진 걸쇠를 찾아냈다. 눌렀더니 바닥이 튀어오르며 아래쪽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USB 하나만이 들어있었다. 나는 서재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다.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허준호의 생일을 시도했다. 틀렸다. 우리의 결혼기념일. 틀렸다. 그의 어머니 생일. 틀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메일에서 보았던 최한나의 생일을 입력했다. 정답. USB 안에는 폴더 하나만 있었다. 제목은 계획. 열자 그 안에는 빼곡한 문서, 표, 그리고 시간표가 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수년 동안 지속된 계획이었다. 나를 빈손으로 쫓아낼 방법에 대한 시간표는 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그가 최한나를 알게 된 시점이었다. 계획에는 자산을 해외 계좌로 점진적으로 이전하는 것, 투자를 핑계로 부부 공동 재산을 소모하는 것, 나로 하여금 부모님 집 소유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나의 불임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여 이혼을 준비하는 것, 적절한 시기에 이혼을 요구하여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해 재산 분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마지막 페이지의 업데이트 시간은 3개월 전이었다. 정윤서가 다음 설날 전에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마무리 단계에 돌입이라고 메모되어 있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온몸이 차가웠다. 그는 5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다. 나를 버릴 방법, 내 모든 것을 빼앗을 방법. 그리고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의심했는지도 모른다. 단지 믿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내가 8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까지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창밖에서 갑자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나는 놀라 창가로 다가갔다. 차 한 대가 아래층에 멈췄다. 시어머니였다. 그녀가 왜 돌아왔지? 캐나다에 이틀 후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꽂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USB를 뽑고 컴퓨터를 껐다. 그리고 서재의 옷장 안으로 숨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정윤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준호가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엄마,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신우이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캐나다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심하다니 뭐가 심해? 알도 못 낳는 암탉이 쓸데없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데 걔가 감히 내 아들한테 어울리기나 해. 하지만 정신 감정서를 위조하는 건 불법이잖아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말하는데. 네, 오빠의 캐나다 사업이 이 돈에 달렸어. 그 와인 농장이 요즘 좀 문제가 생겼대. 자금 융통이 필요해. 집을 팔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나는 옷장 안에 숨어 있었다. USB를 꽉 쥐고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이럴 수가.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윤서가 반항하면 어쩌죠? 신우이가 물었다. 감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부모도 없는 외톨이가 뭘 가지고 반항하겠니? 내가 알아봤는데 걘 친구도 별로 없어. 직장도 그만두고 집에서 전업주부 노릇만 했잖아. 완전히 준호에게 의존하고 있어. 이런 여자는 이혼하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 발소리가 서재 쪽으로 다가왔다. 내 심장은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내 오빠가 그러는데 중요한 서류는 모두 서재에 있대. 우리는 그가 돌아오기 전에 민감한 것들을 좀 처리해야 해. 옷장 문이 열리기 직전 내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귀를 찢는 듯한 벨소리가 조용한 방에 울려 퍼졌다. 누구야? 거기.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옷장 문을 밀고 나갔다. 그들이 놀라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는 걸어 나왔다. 엄마, 준이야, 안녕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하며 동시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임 변호사님. 네, 들립니다. 괜찮아요. 들으라고 하세요. 나는 핸드폰을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임 변호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정 선생님,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제공해 주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충분합니다. 흥신소 쪽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허준호가 캐나다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가 현지 경찰에 의해 입건 조사되었습니다. 형사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다. 신우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맞다. 나는 전화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시선은 시어머니에게 고정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방금 그들은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기 위해 저의 정신감정서를 위조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박 및 공갈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미 녹음했습니다. 임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눈이 휘둥그레진 두 여자를 바라보았다. 엄마, 캐나다로 설세러 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한국에 계시다니. 혹시 제가 그리워서 저와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으셨던 건가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가방과 USB를 챙기고 그들 곁을 지나쳤다. 참, 문 앞에서 나는 돌아서서 말했다. 깜빡했는데 설날에는 저도 약속이 있어서 두 분과 얘기 나눌 시간이 없겠네요. 잘 가요. 문이 내 뒤에서 닫혔다. 복도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눈을 몰고 와 얼굴을 때렸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다. 핸드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허준호였다. 나는 화면에 깜빡이는 이름을 쳐다보며 벨이 거의 끝날 때쯤 전화를 받았다. 정윤서, 방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배경에는 파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별말 안 했어. 그냥 정신감정서 얘기 좀 했지.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대화한 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방금 나한테 전화하고 당신한테 전화한 건가? 전화 너머는 몇 초 동안 침묵했다. 그가 자리를 피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배경 소음이 줄어들었다. 윤서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정신감정서. 엄마는 그냥 뭐 좀 가지러 간 거야. 오해하지 마. 나는 7년 동안 오해했어. 허준호. 나는 길가에 서서 차를 기다렸다. 눈송이가 어깨에 내려앉았다. 이제 됐어. 그는 잠시 멈췄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너 혹시 혼자 집에 있어서 외로운 거니?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며칠 가서 너랑 있어 달라고 할게.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나만의 계획이 있어.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멈췄다. 나는 문을 열고 어디 가는 거야? 허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네가 없는 곳. 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친구 최나영의 주소를 말했다. 차 안에서 나는 핸드폰 이메일을 열었다. 임 변호사가 방금 보내온 파일이 있었다. 재산 보전 신청이 법원에서 수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우리 공동 명의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 이것은 곧 허준호의 캐나다 신용카드가 곧 정지될 것임을 의미했다. 나는 그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최나영은 시내 고급 아파트에 살았다. 문을 열고 나를 본 순간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윤서야, 세상에, 네가 여긴 웬일이야. 내 남편이 또 온 가족 데리고 캐나다로 설세러 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들은 갔어. 나는 따뜻한 거실로 들어섰다. 나는 안 갔어. 최나영은 대학 시절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리고 내 결혼 생활의 실상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수없이 나에게 허준호 곁을 떠나라고 했지만 나는 늘 망설였다. 무슨 일 있어? 그녀가 예리하게 물었다. 나는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백업 좀 해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최나영은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준 후 말없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다. 사흘 동안 여기서 지낼 거야. 내가 말했다. 평생 살아도 돼. 최나영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윤서야, 정말 결정한 거니?
이 길로 나가면 되돌아갈 수 없어. 나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어. 나는 찻잔을 잡고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꼈다. 8년 동안 나는 바보처럼 8년을 기다렸어. 파일 복사가 완료되었다. 최나영은 USB를 뽑아 나에게 돌려주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허준호가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는 5년 계획. 최나영은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 개자식이 감히 더 놀라운 건 말이야. 나는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그녀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그에게 캐나다에 2명의 혼외자가 있어. 그리고 내 연녀는 1명이 아니야. 게다가 그들이 연루된 사업은 돈 세탁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최나영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마침내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꽉 껴안았다. 미안해, 윤서야. 내가 더 일찍 너를 떠나게 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내가 스스로 깨어나고 싶지 않았어. 그날 밤 우리는 밤새도록 이야기했다. 최나영은 홍보회사 이사였다. 그녀는 나의 기자회견 계획을 다시 짰다. 단순히 하소연해서는 안 돼. 그러면 네가 너무 수동적으로 보여. 그녀가 말했다. 너는 도덕적 우위와 법적 우위에 서야 해. 증거 연결, 고리가 완벽해야 하고 논리가 명확해야 해. 감정은 절제하되 강력해야 해. 우리는 새벽 3시까지 작업했다. 마침내 기자회견은 이틀 후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여 개 매체를 초청했고 방송국, 신문사, 온라인 플랫폼까지 모두 포함했다. 준비됐니? 최나영이 나에게 물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너를 향할 거야. 수많은 질문이 쏟아질 거야. 심지어 악의적인 비난도 있을 수 있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이미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준비됐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내 핸드폰은 불이 났다. 먼저 허준호에게서 17통의 부재 중 전화가 와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심지어 몇몇 거의 연락하지 않던 시댁 친척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정오가 되어서야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받았다. 정윤서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허준호 씨의 대리 변호사 왕 변호사입니다. 참 빠르군. 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가 말했다. 정 선생님, 저는 제 의뢰인을 대신하여 선생님과 우호적인 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재산 분할 및 이혼 문제에 관해서입니다. 대중 앞에 나설 필요 없이 저희끼리 앉아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논의하자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제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빈손으로 쫓겨날지를 논의하자는 건가요? 제가 어떻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재산을 분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논의하자는 건가요? 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정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해 없어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왕 변호사님, 정말 상황을 아신다면 당신의 의뢰인이 부부 공동 재산 은닉, 혼외 정사, 사기,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돈 세탁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정 선생님, 왕 변호사의 목소리가 마침내 평정심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공개되면 선생님의 사생활도 더 이상 사생활이 아닐 것입니다. 제 사생활이요. 나는 웃었다. 저는 이미 사생활이 없어요. 8년 불임의 수모, 시댁의 냉대, 남편의 배신, 이 모든 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지 그 비밀의 다른 면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뿐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상대방 변호사가 연락해 왔습니다. 임 변호사는 즉시 답장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입니다. 원래 계획을 고수하십시오. 저는 모든 법률 문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오후에 나는 병원에 가서 출산검사 보고서를 받았다. 의사는 온화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보더니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다. 정 선생님, 당신의 생식 기능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사실 검사 결과로 보아 당신은 아주 건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8년. 마침내 나는 이 말을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선생님, 공식적인 진단서를 발급해 주시겠어요? 직인이 찍힌 것으로요. 물론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실례지만 남편분도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6개월 전에 정자 활동성이 매우 낮고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렇다면 그가 왜? 왜냐하면 누군가는 불임의 죄를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적합했죠. 부모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성격도 유약해서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재빨리 진단서를 발급해 주었다. 아래에는 이 환자의 생식 기능은 완전히 정상이며 건강한 출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 증명서를 들고 병원을 나설 때 하늘이 갑자기 개었다. 햇볕이 구름을 뚫고 나와 눈 위에 비치며 눈부신 빛을 반사했다. 바로 그때 내 핸드폰으로 낯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윤서, 한번 만납시다. 최연나예요. 나는 이 문자를 쳐다보았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그녀가 감히 나에게 연락하다니. 캐나다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이미 한국에 온 것일까? 나는 답장했다. 시간과 장소. 내일 오후 3시. 시내란산 카페. 나 혼자 갈게. 나는 즉시 흥신소에 연락했다. 최연나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해 주세요. 그녀가 한국에 돌아왔나요? 30분 후 흥신소에서 답장이 왔다. 네, 어제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따라 붙을까요? 당분간은 아닙니다. 나는 말했다. 내일 제가 그녀를 만날 겁니다. 그녀가 최근 누구와 연락했는지 조사해 주세요. 특히 허준호 쪽 사람들과요. 최나영은 내가 최한나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결사 반대했다. 너무 위험해. 그녀가 무슨 속셈인지 어떻게 알아? 혹시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으면 어쩌려고? 나는 준비할 거야.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내 눈으로 보고 싶어. 허준호가 8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면서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8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신혼 때의 달콤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위로, 처음 한국에 홀로 남겨졌을 때의 서러움, 수많은 실망 후에 마비된 감정, 마지막은 그 이메일과 사진들로 멈췄다. 새벽 4시,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은 겨울밤에 따뜻하면서도 아득했다. 모든 불빛 뒤에는 가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가장 격렬한 장을 맞이하려고 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50분.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난산 카페에 도착했다. 창가에 앉았지만 문을 등지는 자리를 택했다. 밖의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뒤에서 접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2시 55분. 아이보리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용모가 단정하고 차분한 분위기였다. 사진 속 포도나무 옆에서 웃던 여자와는 딴판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손을 들었고 최연나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코트를 벗자 아내는 심플한 스웨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화장을 하지 않았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만나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나는 바로 물었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우리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다. 커피가 나온 후 최한나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임신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커피잔을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3개월 됐어요. 허준호는 몰라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여기 온 건 시위하려는 것도 아니고 사과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사과는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물었다. 몇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허준호에 대해서,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 와인 농장에 대해서 모두 다요. 나는 의자에 기대 앉았다. 듣고 있어. 저와 허준호는 5년 전에 캐나다에서 만났어요. 그때 저는 막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절망적이었어요. 그는 제 고객이었는데 다정하고 세심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죠. 최한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뻔한 이야기죠. 그는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의 압박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는 당신들과 감정이 남지 않았다고 했죠. 단지 재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라고요. 나는 침묵했다. 저는 믿었어요. 저는 누군가 저를 사랑해주는 것이 너무 절실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는 낳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혼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아이를 지웠어요. 1년 후 또 임신했어요. 또 지웠죠. 작년이 되어서야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었죠. 그는 이혼하고 저와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둘째를 또 임신했어?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말하기를 아이를 둘 낳아야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명분이 생긴다고 했어요. 우리 와인 농장 사업은 사실 허울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돈 세탁과 이민이었어요. 저는 그의 계획 중 한 조각일 뿐이었죠. 나는 그녀를 쳐다보았다. 지금 나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나 자신을 위해서요. 최한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했다. 지쳤어요. 더 이상 그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배를 만졌다. 이 아이에게 깨끗한 출생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에게 협력을 제안하는 거니? 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허준호의 돈 세탁 관련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재산을 빼돌린 기록도요. 그가 캐나다의 일부 공무원들과 결탁한 문서까지도요. 모두 당신에게 줄 수 있어요. 조건은 뭐야? 첫째, 저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둘째, 저를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넣어주세요. 적어도 돈 세탁에 가담한 죄로 감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셋째, 그녀는 잠시 멈췄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앞에 있는 이 여자가 내가 상상했던 내연녀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라는 것을, 허준호의 피해자라는 것을. 증거는 어디 있어? 아민의 글, 내가 물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만약 당신이 협력에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최한나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약속해야 해요. 저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나는 몇 분 동안 생각했다. 좋아, 동의할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말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아이들은 끝장이에요. 실명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네 증언은 중요해. 특히 돈 세탁에 관한 부분은.
최한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민하는 듯 했다. 아이에게 깨끗한 출생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지. 나는 속삭였다. 그렇다면 아이 아버지의 죄를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오점은 영원히 너희를 따라다닐 거야.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동의할게요. 우리는 카페를 떠났다. 최한나는 나를 은행 금고 보관소로 데려갔다. 그녀는 파일 뭉치와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모두 여기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을 대비해 한 분은 다른 곳에 백업해 두었어요. 나는 그 파일들을 살펴보았다. 충격적이었다. 액수가 엄청났고 연루된 사람이 광범위하여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허준호는 네가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몰라요. 최한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제가 머리 나쁜 내연녀라서 돈이나 쓰고 애나 보는 줄 알았죠. 최나영의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7시였다. 나는 파일을 임 변호사가 보낸 사람에게 넘겨주고 지쳐서 소파에 쓰러졌다. 대화는 어땠어? 최나영이 물었다. 우리는 비장의 카드를 얻었어. 내가 말했다. 허준호를 파멸시킬 비장의 카드.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었다. 오늘 밤 허준호는 분명 캐나다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다. 동결된 계좌, 연락이 두절된 내연녀, 그리고 곧 다가올 폭풍. 나는 핸드폰을 열었다. 그에게서 온 가장 최근 문자 메시지를 보았다. 윤서야, 얘기 좀 하자. 지금 당장 한국행 비행기 표 예약할게. 뭐든지 상의할 수 있어. 부탁이야. 멍청한 짓 하지 마. 나는 마지막 답장을 보냈다. 내일 10시에 라이브 방송 잊지 말고 시청해. 무엇이 진짜 멍청한 짓인지 알게 될 거야. 전송,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었다. 나는 9시에 이미 회장에 도착했다. 송지혜와 그녀의 팀은 이미 와서 마지막 장비 점검을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윤서야, 정말 이렇게 할 거니? 지금이라도 취소할 수 있어. 확실해, 내가 말했다. 회장에는 이미 기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나는 몇몇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모두 시댁 친척들이었다. 아마 허준호가 압력을 넣으려고 보낸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보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몇몇은 말을 걸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임 변호사도 와 있었다. 그가 나에게 파일 하나를 건넸다. 모든 법률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최한나가 제공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준호가 돈 세탁 및 재산 은닉에 연루된 행위가 입건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증거가 확실하고 게다가 관련된 금액이 엄청납니다. 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9시 45분. 대기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화장을 수정하며 말했다. 정 선생님, 정말 용감하세요. 뉴스 기사 봤어요. 그런 남자는 공개해야 해요. 고마워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 짙은 다크서클.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9시 55분. 송지혜가 다가왔다. 준비됐니? 기억해. 너는 피해자이지만 나약하게 보여서는 안 돼. 사실만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해. 질문에는 간결하고 힘있게 대답해. 만약 악의적인 질문이 있으면 내가 막아줄게. 알았어. 10시 정각. 나는 연단에 섰다. 아래에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가 있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셔터 소리가, 그리고 기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단상에는 테이블 하나, 물 한 잔, 그리고 마이크뿐이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갔다.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다. 설날 전날 밤 이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8년의 결혼 생활, 7년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잠시 멈추고 아래에 있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시댁 친척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제 이름은 정윤서입니다. 8년 전 허준호와 결혼했습니다. 7년 전 설날, 그는 처음으로 온 가족을 캐나다로 데려가 설을 쇠게 했고 나를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후 매년 같은 시간, 같은 구장의 비행기표, 여전히 나만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침착했다. 홀로 밤을 지새운 이야기, 시댁의 냉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는 허준호의 태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 명의가 몰래 이전된 것을 알게 된 이야기, 그 이메일들을 보고 절망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대형 스크린에 그 비행기표 예약 내역이 떴다. 해마다 7년 전부터 허준호와 최한나의 이메일 스크린샷이 나타났다. 그 노골적인 대화, 나를 비하하는 내용들, 건강검진 보고서가 나란히 2장 나타났다. 나의 보고서는 완전히 정상, 그의 보고서는 거의 불능, 아래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셔터 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8년 동안 저는 계속 불임으로 비난받고 시댁의 미움을 받고 남편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손에 든 진단서를 들어 올렸다. 저는 완전히 건강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그였고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 송지혜는 잠시 기다리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다음 증거를 계속 틀었다. 허준호와 최한나가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 2 아이의 출생증명서, 스캔본, 와인 농장의 회계 장부 기록, 그리고 충격적인 돈 세탁 증거들. 마지막은 최한나의 증언 영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었고 음성 변조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증언은 명확하고 힘있었다. 허준호는 저와 와인 농장을 이용해 돈 세탁을 했어요. 금액은 20억 원이 넘어요. 그는 또한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었고 한국의 아내 정윤서를 버리고 그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이 앞다퉈 손을 들고 질문했다. 마치 포탄처럼 질문이 쏟아졌다. 정 선생님, 남편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혼하실 건가요? 재산 분할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최한나 씨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건가요? 송지혜가 질서를 유지했다. 나는 질문에 하나씩 대답했다. 그러던 중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 선생님, 이런 집안의 치부를 공개하면 선생님 자신도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결국 남편에게 8년 동안 배신당한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너무 둔한 것 아닙니까?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두가 질문자를 바라보았다. 중년의 남자 기자였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송지혜가 막 말을 끊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었다. 질문 감사합니다. 나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명확히 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는 둔했습니다. 저는 결혼 서약을 믿을 만큼 둔했고 희생이 보상을 가져올 거라고 믿을 만큼 둔했으며 7년이 되어서야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둔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장내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둔함보다 저는 다른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고 결혼 서약을 짓밟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더 경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웃음을 당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배신자들, 사기꾼들, 그리고 범법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드문드문했지만 곧 하나로 이어졌다. 질문했던 기자는 앉았고 표정은 좋지 않았다. 기자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끝났을 때 나는 거의 탈진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송지혜가 다가와 나를 안아주었다. 아주 잘했어. 이제 여론이 확산될 거야. 우리는 후속 보도를 할 거야. 준비됐지? 준비됐어. 내가 말했다. 회장을 나서자 밖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임 변호사와 최나영이 나를 보호하며 차에 태웠다. 차가 움직일 때 나는 시댁 친척들이 여전히 문 앞에 서서 팔이라도 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실시간 검색어 1위야. 최나영이 핸드폰을 보며 말했다. 관련 토픽이 6개나 돼. 댓글은 대부분 너를 응원해. 하지만 몇몇 나쁜 말들도 있어. 괜찮아. 내가 말했다. 누군가는 피해자를 동정하지만 누군가는 피해자를 비난하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의 히스테리컬한 목소리였다. 정윤서, 이 악독한 계집아.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천벌은 이미 왔습니다. 다만 받아야 할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았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차단했다. 이어서 시누이, 시동생, 각종 친척들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모두 받지 않았다. 차가 최나영의 아파트 앞에 멈췄을 때 임 변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심각해졌다. 허준호가 가장 빠른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오늘 밤 도착입니다. 아마 기자회견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여론 압박이 너무 커서 그가 돌아와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임 변호사가 말했다. 또한 경찰은 이미 캐나다 측과 연락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조사받기 위해 연행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 밤은 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가 당신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최나영 집에서 지낼 거예요. 저녁에 나는 최나영과 배달 음식을 시켜 TV 앞에 앉아 뉴스를 보았다. 내 기자회견이 헤드라인이었다. 거의 모든 채널에서 보도하고 있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토픽이 계속 확산되었다. 내 개인정보가 밝혀졌지만 허준호와 최한나의 정보가 더 자세히 파헤쳐졌다. 누군가는 최한나의 캐나다 소셜미디어 계정을 찾아냈다. 그녀의 화려한 사진들은 그녀의 증언 속 비참한 처지와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루었다. 또한 허준호의 회사도 깊이 파헤쳐졌고 재정 상태가 위태로워 이미 오래전에 파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끝났어. 최나영이 말했다. 사업, 가정, 명예,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TV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단호함도 있었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말했다. 밤 11시 내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캐나다 번호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윤서야. 허준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지쳐 있었고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비행기 아니야. 내가 물었다. 곧 이륙해. 그는 잠시 멈췄다. 기자회견 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있었다. 우리가 8년 동안 부부였는데 너는 정말 조금의 정이라도 없어. 정이라니? 나는 웃었다. 허준호, 네가 감히 나에게 정을 논할 자격이 있어. 네가 최한나와 캐나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정을 생각했어. 네가 나를 홀로 7번의 설날을 보내게 할 때 정을 생각했어. 네가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계획할 때 정을 생각했냐고. 전화 너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설명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야. 최한나가 나를 유혹한 거야. 그녀가 나를 강요했어. 와인 농장 일도 나는 잘 몰라. 모두 그녀가 조작한 거야. 그만.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허준호,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네 이메일함에 그 이메일들, USB 안에 그 계획서, 너와 네 엄마의 대화 기록 모두 내가 봤어. 모든 단어는 네가 직접 쓴 거야. 네가 내 컴퓨터를 훔쳐봤다고. 그가 분노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훔쳐봤다고? 나는 비웃었다. 그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나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어. 마치 내 남편이 내 인생을 망치려는 계획을 알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윤서야, 만나서 얘기하자. 응? 그의 목소리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나 비행기 내리자마자 너한테 갈게. 우리 차분히 얘기하자. 내가 재산을 모두 포기할게. 다 너에게 줄게. 너만 고소를 취하해 준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허준호, 네가 드라마라도 찍는 줄 알아? 네가 8년 동안 배신하고 8년 동안 속이고 5년 동안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계획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나 바뀔 수 있어. 정말 바뀔 수 있어. 그는 거의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윤서야, 한 번만 기회를 줘. 너무 늦었어. 내가 말했다. 비행기 이륙하겠지. 전화 꺼. 허준호, 이번 비행을 잘 즐겨. 왜냐하면 착륙 후에는 따뜻한 마중 대신 차가운 수갑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정윤서,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껐다. 최나영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미쳐 날뛸까봐 두렵지 않니? 두려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거짓말 속에서 계속 사는 것이 더 두려워. 그날 밤 나는 유난히 편안하게 잤다. 악몽도 없었고 놀라 깨지도 않았다. 밤중에 일어나 텅 빈 침대 반대편을 더듬지도 않았다. 잠에서 깨자 햇살이 커튼 틈새로 쏟아져 들어왔다. 최나영은 이미 일어나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잘 잤니? 그녀가 물었다. 아주 잘 잤어. 내가 말했다. 뉴스에 나왔어. 그녀가 태블릿을 나에게 건넸다. 허준호가 공항에서 연행되는 사진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모두 퍼져 있었다. 사진 속에서 허준호는 2명의 경찰에게 양옆으로 붙잡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과거의 빛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댓글들은 일방적으로 그를 비난했다. 누군가는 심지어 그의 회사에 대한 더 많은 비리를 폭로했다. 회사의 재정 상태가 위험하고 이미 오래전에 부채를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사람은 끝났어. 최나영이 말했다. 사업, 가정, 명예 모두 끝났어. 나는 TV 속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단호함도 있었다. 그가 자초한 일이야. 내가 말했다. 아침 식사 후 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검찰에서 이미 허준호의 범죄 사실을 잠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한나는 자발적으로 더러운 증인이 되어 허준호를 주범으로 지목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 자신의 문제는요.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으며 그녀가 강요에 의해 가담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불법 수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그럼 이혼 소송은요?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허준호가 형사 범죄에 연루되었고 재산은닉, 혼외정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부부 공동 재산 전부를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8년. 마침내 나는 자유를 얻었다. 또한 임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많은 언론에서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몇몇 여성 인권 단체에서 당신을 초청하여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분간은 모두 거절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눈은 이미 그쳤고 햇볕이 좋았다. 쌓였던 눈이 녹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낯선 번호였지만 지역 번호가 표시되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정윤서 선생님이십니까? 온화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저는 시여성연합회 직원입니다. 선생님의 기자회견을 보았습니다. 용기에 깊이 존경합니다. 저희는 지금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돕는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데 선생님을 고문으로 초빙하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험 자체가 최고의 경험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많은 여성이 결혼 생활에서 불공정을 겪으면서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힘과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바쁘게 움직였고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기꺼이 돕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최나영이 뒤에서 나를 안아주었다. 자랑스러워. 윤서야. 나도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 나는 속삭였다. 억압에 충실했지만 결국 반항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낸 정윤서가 자랑스러워. 오후에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신청 서류에 서명했다. 사무실을 나섰을 때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다. 나는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웨딩드레스 가게 앞을 지나쳤다. 쇼윈도에는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8년 전 나도 이런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행복은 웨딩드레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안에 있는 것도 아니며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도 아니었다. 행복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있고 다시 시작하려는 결심에 있으며 내 손안에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송지혜였다. 윤서야, 다큐멘터리 감독이 네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 더 많은 여성을 돕기 위해 단편 영화를 만들고 싶대. 얘기해볼래? 나는 답장했다. 좋아. 시간과 장소를 알려줘. 허준호가 연행된 지 사흘째. 시댁은 마침내 참지 못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찾아왔다. 집에서 말이 별로 없고 늘 시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최나영의 아파트 아래층에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마치 손윗사람에게 문안 온 것 같았다. 윤서야,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최나영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무슨 얘기를요? 더 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딱 5분만. 시아버지는 거의 애원했다. 내가 네 아비였던 적도 있었으니 봐서. 아비였던 적. 이 단어는 나를 찔렀다. 그래, 아비였던 적. 나는 그들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겼었다. 나도. 내가 말했다.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는 아파트 단지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시아버지는 과일 바구니를 옆에 두고 무릎 위에서 손을 비볐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님,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그렁했다. 윤서야, 미안하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우리 허씨 집안이 내게 죄를 지었다. 나는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협박, 애원, 도덕적 압박을 예상했지만 사과는 예상하지 못했다. 준호가 잘못했어. 그놈은 개자식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야. 그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윤서야, 고소 취하해줘. 네가 아버지를 구원한다고 생각해줘. 그 돈들은 모두 내게 돌려줄게. 집도 돌려줄게. 고소만 취하해줘. 아버님. 나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니? 네가 원하는 게 뭐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7번의 설날 밤 제가 혼자 지낸 문제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7년 동안 명절 때마다 전화할 때 모두 급하게 전화를 끊으신 문제입니다. 7년 동안 단 한 분도 제가 홀로 한국에서 명절을 잘 보내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으신 문제입니다. 시아버지는 멍해졌다. 아버님은 가장 추웠던 설날이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계속 말했다. 세 번째 해였어요. 그해 저는 39도의 고열로 앓았어요. 집에 약도 없었고 배달도 모두 끊겼죠. 제가 아버님께 전화했을 때 아버님은 윤서야, 우리 지금 밖에서 식사 중이다. 나중에 전화할게라고 하셨죠. 그 나중에가 사흘 후였어요.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아버님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차가움도 아니고 고독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님들이 제가 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것입니다. 아버님네 9 식구가 남반구의 햇볕 아래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집에 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윤서야, 나는 시아버지는 입술을 떨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님은 오늘 허준호를 위해 오셨죠. 그 7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위해 전화해서 윤서야, 밥은 먹었니? 라고 물어보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님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고소 취하하지 않을 겁니다. 허준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나는 순간 나이가 많이 들어버린 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잘 사세요. 윤서야. 그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정말 이렇게 매정해야 하니? 준호가 감옥에 가면 그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야.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할 때는 왜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까? 최나영의 집으로 돌아와 나는 문에 기대어 섰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최나영이 나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다. 잘 말했어. 받아. 나는 물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에서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잘했어. 그녀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용서해서는 안 돼. 어떤 용서는 방종이니까. 핸드폰이 울렸다. 임 변호사였다. 정 선생님. 새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허준호의 어머니가 오늘 아침 당신 부모님의 옛집에 가서 자물쇠를 바꾸려 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맞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물컵을 꽉 쥐었다. 이웃 주민이 당신을 알고 집의 상황도 알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문을 부수고 있었고 매우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경찰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정말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더니 무단침입 미수죄로 고소해주세요. 게다가 그가 이전에 저를 협박했던 녹음 파일도 있으니 골치 아프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허준호 사건에 새로운 진전이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그가 수년간 빼돌린 자산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그중 일부가 해외 계좌로 흘러갔고 이미 인터폴에 연락하여 회수를 요청했습니다.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